리라쿠마처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죠. 이처럼 귀여운 캐릭터 속에도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 이후 돌연변이가 된 무민. 1945년에 출간된 무민가족과 대홍수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무민. 하지만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방사능의 피해로 돌연변이가 된 동물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무민이 만들어진 시기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무민의 작가 토베얀소는 자신은 화가이지만 1940년대 초에 전쟁이 한창이었을 땐 너무 절망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작중 캐릭터들은 머리에 더듬이가 있거나 기형적인 코, 변색된 얼굴색 등 분명 독특한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방랑자이자 무민의 단짝인 스너프킨을 둘러싼 괴담도 생겨났는데요. 스너프킨은 퇴역 군인으로 핵전쟁 때 살아남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못한 어쩌면 전사했을지도 모르는 동료를 찾기 위해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민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리틀미도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신체를 가졌지만 사실은 스나프킨보다도 나이가 많고 대량의 방사능으로 인해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라는 이야기죠. 식인을 한 페코. 페코는 제과업체 후지아의 마스코트이자 밀키캔디의 캐릭터입니다. 6살 아이인 페코는 입에 묻은 크림을 핥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크림이 아니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괴담의 전말은 바로 페코가 전쟁 시기를 겪고 살아난 한 소녀로 시작합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아남은 페코는 굶주림의 연속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페코의 엄마는 딸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것을 들어 자신의 팔을 잘라냈죠. 페코야, 이걸 마셔. 굶주려 있던 페코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피가 너무 맛있어. 그날 밤 배가 고파 깨어난 페코는 잠든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코의 시선은 엄마의 팔, 허벅지,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것을 들고 엄마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페코의 혀가 입안에 있지 않은 이유가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피를 맛보았을 때부터 혀를 계속해서 핥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기 버전의 페코를 보면 지금과는 안색이 사뭇 다릅니다. 마치 먹음직스러운 무언가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페코의 캔디 밀키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는 엄마의 맛입니다. 페코는 엄마의 맛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었던 리라쿠마. 리라쿠마는 사실 곰이 아닌 인형입니다. 등에 달린 지퍼와 그 안에 비치는 물방울 무늬의 옷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인지 리라쿠마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괴담이 생겨났습니다. 리라쿠마는 학생이고 노란새인 키이로이 토이는 그와 동급생이라는 이야기죠. 리라쿠마는 항상 1등을 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만년 2등이었던 키이로이 토리는 달랐습니다. 그 애만 없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키이로이 토리는 질투심에 휩싸였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리라쿠마를 부른 키이로이 토리는 결국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리라쿠마의 시신을 옥상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견된 리라쿠마. 경비원은 리라쿠마의 시신에 인형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리라쿠마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리라쿠마는 인형탈을 쓴 채 키이로이 토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키이로이 토리를 찾아낸 리라쿠마는 똑같이 복수한 후 그 시신을 창고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것일까요? 1. 악마에게 희생된 키티. 헬로키티에게는 눈과 귀, 코가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입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괴담이 떠돌았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난치병을 앓았던 소녀라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중국의 한 마을에 14세의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감한 말기였던 소녀는 고통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사들도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라고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교회를 방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딸의 죽음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딸을 잃을 수 없었던 그녀는 한 가지 위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와의 계약이었죠. 악마를 부르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의식을 치르자 그녀 앞에는 사악한 형상을 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울고 있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소녀의 욕을 없애면 소녀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날카로운 것을 집어들고 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에 크게 다친 소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악마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악마에게 속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빠진 것도 잠시, 그녀는 악마와의 계약에 대한 대가로 시름시름 알아가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기 전에 딸을 그리워하며 만든 인형이 바로 키티였다고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미처 입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 아동 연쇄살인마 월리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몰래 숨어있는 월리를 찾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커뮤니티에 월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월리가 탈주한 아동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인데요. 1970년 영국,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지미 잭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아이들이 무려 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지미 잭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이유로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지미는 정신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그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러 한 권의 그림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수많은 인파 속에 숨어있는 붉은 줄무늬를 입고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붉은 줄무늬의 옷이 바로 지미가 사라졌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괴담에 의하면 월리는 지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변장술에 능통한 그가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아직까지도 체포되지 않았다는데요. 월리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3. 마약을 먹은 텔레토비는 1997년에 방송이 시작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걸맞게 수많은 괴담이 떠돌았었죠. 텔레토비에는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괴담에 따르면 이 캐릭터들은 사회에서의 특정 인물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먼저 보라돌이는 동성애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머리 위에 역삼각형 모양과 보라색이 동성애자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뚜비는 종종 책모자를 쓰고 나오며 다른 캐릭터에 비해 피부색이 어두운데요. 때문에 뚜비는 인종차별을 겪는 흑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나는 안장다리로 걷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해집니다. 뽀는 작중 엉뚱한 행동을 하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혹은 자폐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캐릭터뿐만 아니라 연출에도 섬뜩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텔레토비가 살고 있는 동산은 유독 볼록 튀어나온 구간이 많습니다. 이 공간은 바로 무덤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하늘에 떠있는 해는 텔레토비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텔레토비의 한 제작진은 텔레토비 제작에 참여할 당시 제작진 일부가 마약을 복용했으며 텔레토비는 창조적 사고가 아닌 마약에 취해 그려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며 이 괴담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중간중간 나오는 노릇노릇 구워진 스마일 쿠키가 마약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미피의 탄생설화. 미피의 입은 항상 X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느질로 꿰맨 것 같은 모습이죠. 이 때문에 미피의 입에 관련된 여러가지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그 중에는 미피의 탄생설화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가가는 게 서툴렀던 나타샤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그녀는 동급생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화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반응이 재밌었던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나타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이내 폭력으로 이어졌죠. 나타샤는 무척 괴로웠지만 아무한테도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날도 나타샤는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홀로 울고 있었는데요. 왜 나만 아프고 힘든 거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토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타샤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저 토끼는 뭔데 울고 있는 거지? 짜증나게. 당장이라도 저 울음소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나타샤는 교실로 돌아와 스테이플러를 챙겼습니다. 그리곤 곧장 토끼 사육장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하니 한 토끼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토끼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귀를 잡더니 스테이플러로 토끼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토끼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스테이플러로 입이 막힌 토끼가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 토끼는 막힌 입을 열려는 듯 힘겹게 입 주위를 꾸물거렸고 잠시 후 툭툭 소리와 함께 입에 박혀있던 침들이 뜯어졌습니다. 그 순간 토끼는 나타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입안은 뾰족뾰족한 이빨들이 솟아있었고 입가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 토끼는 나타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타샤, 내게 끔찍한 저주를 내릴 거야. 이 말을 들은 나타샤는 깜짝 놀라 잠에서 바로 깨어났습니다. 꿈이라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입 쪽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는데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간 나타샤는 거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스테이플러로 꿰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타샤의 몸집이 점차 작아지더니 토끼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이 X자가 된 미피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토끼는 소리내면서 울지 않는다는 사실. 2.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곰돌이 푸. 1926년에 출간된 위니 더프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곰돌이 푸. 그런데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곰돌이 푸와 명랑한 호랑이 티거는 ADHD를 앓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먼저 푸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티거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이는 ADHD를 앓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중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어두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당나귀 이오르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기 돼지 피글렛은 겁이 많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이는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해지죠. 작중 등장하는 크리스토퍼 로빈은 원작에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환각, 망상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곰돌이 푸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곰돌이 푸의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 역시 전쟁에 참전했었는데요. 그가 목격한 전쟁의 실상은 매우 끔찍하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가 만든 캐릭터들이 전쟁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3. 마이 멜로디가 두건을 쓰는 이유. 마이 멜로디는 항상 분홍빛 두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마이 멜로디가 두건을 쓰고 다니는 데에는 섬뜩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이 멜로디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마이 멜로디는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삶을 보내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했던 그녀의 삶이 망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 멜로디가 잠시 심부름을 나간 사이 집에 강도가 들었던 것이죠. 그녀의 부모님 강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렬히 저항했지만 도끼를 든 강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강도가 휘두른 도끼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마이 멜로디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둘 다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이 멜로디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봐도 그들은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묵묵부답이었죠. 그녀의 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토막난 팔과 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인형놀이를 즐겨했던 그녀는 팔이 없어서 부모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토막난 신체를 조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시다른 장갑이 있으면 팔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곧이어 아주 크고 긴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의 팔은 붙지 않았고 당연히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장갑을 제대로 못 만든 걸까? 그녀는 장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껴보자는 생각에 팔을 쭉 뻗어 장갑을 끼려고 하던 그때 장갑이 돌연 머리에 붙어버렸습니다. 머리에 붙은 장갑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이 멜로디는 두건 같은 장갑을 머리에 계속 붙이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장갑에 딸과 함께 있고 싶었던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것은 아닐까요? 1. 식물인간이 된 노진구. 1974년에 등장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도라에몽.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은
주머니에서 기묘한 도구들을 꺼내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곤 하죠. 도라에몽은 특히나 괴담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구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라에몽의 초기 결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라에몽은 미래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나 진구는 도라에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데요. 하지만 진구의 부모님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며 그런 진구를 나무라죠. 하지만 도라에몽은 혼자 남게 될 진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떠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나도 사나이인걸?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며 도라에몽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이후 잠시 진구가 혼자 있는 사이 퉁퉁이가 등장하는데요. 퉁퉁이는 평소처럼 진구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진구는 도라에몽을 부르려다가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퉁퉁이와 직접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둘은 자리를 옮긴 후 싸움을 시작했고 역시나 예상대로 진구는 퉁퉁이에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구는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나 퉁퉁이에게 달려들었죠. 한편 도라에몽은 사라진 진구가 걱정돼 집을 나섰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도라에몽은 진구와 퉁퉁이가 싸우고 있는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마침 퉁퉁이는 좀비처럼 계속해서 달려드는 진구에게 진료하며 자신이 졌다고 말한 후 도망쳤습니다. 도라에몽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홀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라에몽을 발견한 진구가 말했습니다. 봤지 도라에몽? 이겼단 말이야. 나 혼자서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지? 그 말을 들은 도라에몽은 진구를 부축하며 집에 가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죠. 집에서 잠이 든 진구를 보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던 도라에몽은 그날 밤 미래로 떠났습니다. 도라에몽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자 독자들의 엄청난 항의가 밀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일이 점점 커지자 작가는 자신의 뜻을 접고 돌아온 도라에몽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연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때부터 진구는 퉁퉁이와의 싸움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후 나오는 에피소드는 모두 진구의 상상 속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근거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던 진구가 다시 예전의 철없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진구는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서 도라에몽 네가 떠나고 나니 방이 휑하니 비고 말았어.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그러니 걱정 마 도라에몽 라는 대사를 하며 그간의 행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철없던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유독 괴담이 많은 도라에몽과 진구에게 숨겨진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2. 전쟁 후유증을 겪는 패트와 매트. 패트와 매트는 퍼핏 애니메이션으로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 장면씩 촬영하여 마치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베레모의 노란 옷을 입은 캐릭터가 패트, 털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캐릭터가 매트입니다.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패트와 매트에게도 섬뜩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괴담에 따르면 둘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고 전쟁 이후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혹한 전시 상황과 눈앞에서 반복되는 죽음을 경험한 패트와 매트는 예전처럼 평범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하며 타인을 극도로 경계하며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백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병이 악화될수록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패트와 매트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런 극단의 상황을 수차례 겪으면서 생긴 후유증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3. 심리장애를 갖고 있는 찰리 브라운. 1950년 발표된 피너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소년 찰리 브라운과 강아지 스누피. 그런데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심리장애를 가진 원작자 찰스 슐츠의 주변인들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리는 항상 자신감이 없으며 눈치를 자주 보곤 하죠. 또한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에 대해 수근거릴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원작자인 찰스 슐츠라고 합니다. 자폐증을 앓았다는 슐츠는 찰리처럼 소심한 성격에 늘 불안해했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여린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도 강아지가 다칠까봐 포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찰리와 슐츠 둘 다 이발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를 뒀는데요. 작중 찰리는 빨간머리 소녀를 짝사랑하는데 이는 슐츠가 짝사랑했던 빨간머리 도나 존슨을 모티브로 했다고 전해지죠. 상상
상상력이 풍부한 스누피는 계집 지붕 위에 누워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는데요. 때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 조종사로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은 과대 망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누피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슐츠의 강아지 스파이크를 모티브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역시 계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종종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루시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루시는 거친 성격이었던 찰스 슐츠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알려져 있죠. 찰스 슐츠는 피너츠를 연재하는 50년 동안 문화생을 두지 않고 스토리 구상부터 모든 작업을 오롯이 혼자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너츠가 곧 자신의 이야기이기에 남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